되었소이다. 할아버지 진지왕은 정치를 혼란케 하고 음탕하다는 죄로 왕위에서 쫓겨난다. 아버지는 오촌 여동생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양보해야 했다. 신궁에 머물지도 못하시니 폐왕의 손자. 그것은 벗을 수 없는 신분의 굴레였다. 그러나 나는 담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적국 고구려로 들어가 연계 소문과 목숨을 건 회담을 하고 바다 건너 외국 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대형 왕자를 만나 한반도에서 최소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마침내 세계 최강국 당나라 황제와 담판을 짓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나는 신라의 태종무열왕 김춘추다.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는 이미 서기 640년대에 한중일 삼국을 넘나들며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에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치밀한 외교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 시대를 연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대 평가는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통일 군주라는 칭송과 외세를 끌어들여 광활한 만주벌판을 잃어버린 민족 최고의 사대주의자라는 오명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곳 소릉박물관에는 당태종의 묘인 소릉에서 발굴된 다양한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석상이 있다. 사람의 하반신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석상은 특이하게도 여자 모양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쪼개진 상태지만 세 겹의 치맛자락과 옷고름까지 생생하다. 是裙子，裙子或者袍子，裙子。这是它的脚，两个脚，它的鞋子的这个头儿，这个是裙子，一共是3重，1重、2重、3重。这个是它的裙子的带子，从胸前系一个带子下垂下来。而且他也肯定认为这是一个女性。 여자 모양을 한 이 석상은 대체 무엇일까? 섬서성 고고유물관 수장고에는 이 여인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보관돼 있다. 지난 2002년 이 석상이 발견된 곳에서 함께 발굴된 석상의 받침돌이다. 그런데 이 파편들엔 석상의 주인을 말해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흐릿하게 알 수 있는 건 신, 그리고 덕이다. 과연 이 석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밝은신 교수는 석상의 글씨를 연구 중이다. 그것은 신라였다.
석상이 신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송나라 때 당나라 장안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 장안지. 장안지에 이 석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장안지의 당 소릉도 편에는 당태종의 무덤을 조성하면서 당 왕조에 조공한 인근 14개국의 왕들의 석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창 국왕, 돌궐 국왕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중엔 신라 낭낭군왕 김진덕이라는 이름이 있다. 낭낭군왕은 당나라가 신라 임금을 책봉하며 내린 제후의 명칭이다. 소릉에 배치도까지 그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신라 진덕묘, 즉 신라 진덕여왕의 석상 위치가 선명하다. 백제나 고구려 왕도 있을 법한데 한반도에선 신라 진덕여왕이 유일하다. 왜 진덕여왕의 석상이 당태종의 무덤을 지켰을까?真德女王的石像，它的底座在这儿发现，这说明了当时唐朝跟新罗它保有密切的关系啊。 만년궁은 수화 당 시절 황실의 여름 피서지로 이용된 궁이다. 656년 당 고종 역시 이곳을 다녀갔다. 당 고종은 직접 비문을 짓고 동행한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남겼다. 당 고종의 외삼촌인 장손 무기부터 왕문도, 이적 등 총 48명의 이름 가운데 낯익은 이름이 있다. 신라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인 김인문의 이름이다. 김인문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651년에 입당하여 고종 곁에 머물며 신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金人问就他当时是7次往返唐朝跟新罗啊。那么金人问当时是来到唐朝之后啊，他是获得了唐高宗的垂爱啊，所以就给他授予了左领军将军啊。 1986년 발굴된 경주 용광동 고분. 7세기 후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 고분에선 뜻밖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신라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주목을 끈 유물은 청동제 12지상과 함께 출토된 28개 사람 인형이다. 생생한 표정이 인상적인 이 인형들은 뜻밖에도 당나라 옷을 입고 있었다. 629년 당나라의 화가가 그린 왕회도에는 당나라에 온 22명의 사신들 모습이 있다. 16번째 배치된 신라 사신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바지와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용광동 고분의 신라 관리와 왕회도의 신라 사신의 옷차림이 몇 년 사이에 확연히 달라졌다. 649년 신라는 관복을 당나라식으로 바꾸었다. 당 황제의 무덤에 여왕의 석상이 서고 김춘추의 세 아들이 당 황제의 곁을 지키며 신라 고유의 관복과 관제를 당나라식으로 바꿔야만 했던 절박한 시기. 바로 그 격동의 시절 중심에 김춘추가 있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KBS의 새 대하 역사극 대왕의 꿈 촬영 현장입니다. 이 대왕의 꿈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룩해 나가는 장대한 역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관복과 관제를 당나라식으로 바꾸고 신라 고유의 독자 연호 대신 당나라의 연호를 받아들여서 철저한
친당 정책을 펼치게 되는 신라. 그런데 이 모든 외교 정책의 총책임자는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권력의 유지만이 목적인 비굴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KBS 대하 사극 대왕의 꿈 촬영 현장. 진지왕 폐위 장면을 촬영 중이다. 진지왕의 어머니였던 사도 태후가 직접 진지왕을 용산에서 끌어내거든요. 그 명분은 진지왕이 그 황혼무도하다, 그리고 진지왕이 약간 정신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는 장면인데, 맞으면 권력이 어떤 비장한 속성이죠. 진흥왕의 첫째 아들 동륜태자가 젊은 나이에 죽자 형 대신 왕위에 오른 이가 진지왕이다. 바로 이 진지왕이 김춘추의 할아버지다. 황제는 폐위되었소이다. 진지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왕족들에 의해 쫓겨났다. 폐위의 명분은 정난 황음. 정치가 어지럽고 행실이 음탕했다는 이유였다. 뭔가 진지왕이 진흥왕을 계승해서 뭔가 후왕을 정점으로 하는 뭔가 지배 체제를 더욱더 굳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반발을 받았고, 그 명분으로 진지왕이 아마 그 황음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씌워서 진지왕을 왕위에 내몰고 죽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지왕을 폐위시킨 후 왕족들은 죽은 동륜태자의 아들을 왕위에 올린다. 폐위된 진지왕의 조카, 그가 바로 진평왕이다. 성인이 된 진평왕은 딸만 셋을 두었다. 훗날 선덕의 왕이 되는 덕만과 천명공주, 그리고 백제무왕과 결혼했다고 전해지는 선화공주다. 폐위된 진지왕에게는 아들 김용춘이 있었다. 진평왕은 사촌 동생 김용춘을 천명공주와 결혼시킨다. 김용춘은 오촌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다. 김용춘과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친손자이자 진평왕의 외손자였다. 그런데 진평왕이 죽은 후 왕위 계승이 심상치 않다. 진평왕의 딸 덕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된 것이다. 선덕여왕은 김춘추의 이모이자 육촌 누나였다. 이상한 것은 왕위 계승의 명분이었다. 김씨 왕족 중 남자 성골이 없어 여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신라는 왕족도 성골과 진골로 나뉘는데, 성골은 김씨 왕족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분으로 부모 모두가 성골이어야 하고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다. 신라 왕실은 신성함을 잇기 위해 삼촌 사촌 간의 근친혼을 철저하게 지켰다. 실제 아랍 같은 데서는 사촌 간의 혼인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아들, 딸한테 50마리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딸이 남의 집으로 20을 가버리면 양이 그 집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하고 혼인을 해서 딸이 가진 50마리의 양이 저쪽 집으로 갔지만 저쪽에 여자가 또 이 집으로 와요. 그러면서 또 양이 또 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양이 일정하게, 재산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회에서는 신성함을 이유로 근친혼들이 이루어지는데, 신라에서도 성골이라는 신성함 또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걸 그 집안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은 당연히 성골이다.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 천명 사이에서 태어난 김춘추 역시 성골이다. 29 성년인 김춘추와 그의 아버지 김용춘을 두고 왜 남자 성골이 없다고 한 것일까? 김춘추는 왕제로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삼국유사 도화녀와 비형랑 편을 통해 김춘추가 왕이 되지 못한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나의 정인이 되어주겠느냐?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여자의 도리입니다. 남편이 있는 몸이라 천자의 명령일지라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너를 죽인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겠느냐? 차라리 저작거리에서 죽겠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만약 네가 혼자가 되면 어쩌겠느냐? 그때는 괜찮습니다. 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진지왕은 도화녀를 돌려보낸다. 그 후 진지왕은 폐위되어 죽었고 2년 후 도화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죽은 진지왕이 호련히 도화녀에게 나타나 일주일을 머물다 사라진다. 달이 찾아 도화녀가 아들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비형이라 했다. 진지왕의 아들은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랑과 정비 지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김용춘, 이렇게 둘이다. 도화녀가 낳은 비형랑은 진골이지만 성골 부모를 둔 김용춘은 성골이다. 그런데 왜 성골 남자가 없다고 했을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이랄지 또 용춘의 아들인 결국은 이제 김춘추, 이런 사람들이 왕위 계승에 전혀 그때 거론이 안 됐다는 사실은 결국은 용춘이나 김춘추가 결국은 성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진평왕은 비형을 궁궐에 살게 했다. 그런데 비형은 밤이면 궁을 나가 경주 황천언덕에서 귀신들과 놀았다. 비형랑이 이곳에서 귀신을 부린다는 말을 들은 진평왕은 비형랑에게 하룻밤 만에 이곳에 다리를 놓게 했다. 그리고 비형랑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자 사람들은 그 다리를 귀교, 즉 귀신다리라 불렀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제위 시절인 645년에 창건됐다. 황룡사 구축 석탑터에서 발견된 황룡사 찰주 본기에는 황룡사의 창건 경위와 수리 과정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룡사탑 건축의 총책임자는 김용춘이었다. 용수는 김용춘의 다른 이름이다. 그 비형랑의 기록을 훑어보면 귀신다리, 즉 기교를 축조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또한 김용춘의 경우에도 뒷날 황룡사 구청탑을 건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서 건축과 관련된 재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다. 내성사신과 집사는 모두 궁중 내 살림을 책임지는 관직으로 같은 기관이다. 603년생인 김춘추의 나이를 고려할 때 김용춘은 580년 전후 출생으로 582년생인 비형랑과 비슷한 나이이다. 김용춘이 탄생하게 된 것은 아마도 성골 집단 간 내부에서 출생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자기 모는 계통이 다른 데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낳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흔히 그 비형랑이
용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용춘이 성골이 아니라 진골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도 그 목의 출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형랑과 김용춘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김용춘이 비형랑과 다른 사람이라면 김용춘과 그의 아들 김춘추가 성골이 아닐 이유가 없다. 나는 쫓겨난 왕의 손자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면 평생 비루한 왕족으로 살아야 했다. 내 운명을 바꿔야 했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 그의 자손들 또한 비운의 왕손이었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자 구형왕을 비롯한 왕족들은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살게 된다. 구형왕의 아들이었던 김무력은 553년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할 때 큰 공을 세워 한강 유역에 세워진 신주의 군주가 된다. 김무력이 바로 김유신의 조부다. 그러나 혈연을 중시하는 신라 사회에서 군공으로만 정치 기반을 다지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서현은 혼인으로 신분 상승을 꾀한다. 김서현은 진흥왕의 동생 수쿨종의 딸 만명과 몰래 사랑을 나누고 만명은 아이를 가진다. 당장 이 아이를 데려가라! 방문을 봉하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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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만명은 벼락이 치는 틈을 타 김서현과 함께 집을 탈출한다. 그리고 만노군, 즉 지금의 충북 진천으로 도망가 거기서 김유신을 낳는다. 성골이나 진골들이 자기 신분 내혼, 특히 이제 성골 왕실들은 굉장히 근친혼을 하거든요. 왕실 밖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보다 왕실 핵심하고 결혼하는 것은 일반 진골 귀족들로서는 정말 자기의 장래의 어떤 정치 생명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절대적 어떤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만국 가야의 왕손 김유신과 폐위된 신라 왕의 손자 김춘추. 신라 귀족 사회에서 비주류로 만난 두 영웅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김유신은 두 집안을 단단하게 묶기 위해 또 한 번 결혼 동맹을 시도한다. 김유신은 동생 문희와 김춘추를 연결시켜준다. 문희가 임신을 하게 되자 김유신은 크게 꾸짖으며 여동생을 불태워 죽일 거라는 소문을 내고 여왕 행차식에 맞춰 소동을 벌인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 무슨 기막힌 일이냐? 대체 애비가 누구냐? 선덕여왕이 아이의 아비가 김춘추임을 알고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한다. 김유신에게는 김춘추가 가지지 못한 무력이 있었고 김춘추에게는 역시 김유신이 가지지 못한 신라 왕실의 후예라고 하는 명분과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난 두 영웅의 절묘한 만남.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의 지배층 내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새 시대의 주역을 꿈꾸게 됐다. 훗날 신라의 기둥이 될 김춘추와 김유신이 평생의 동지로 맺어질 그 당시,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선 2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남북조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강력한 통일 국가,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형과 동생을 죽이고 2대 황제에 오른 당태종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백제는 641년 무왕의 뒤를 이어 등극한 의자왕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고구려는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과 반대파를 제거하고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도 역시 황태자인 중대형이 정변을 일으켜서 120년간 전국을 장악해왔던 백제계 소아씨를 제거하고 다이카 개신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왕의 통치하에 있던 신라에겐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649년 당에서 돌아오는 김춘추 일행이 서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수군들이 김춘추 일행을 뒤쫓기 시작했다. 나당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들은 이상 김춘추를 살려둘 수는 없었다. 부하 온군회가 김춘추와 옷을 바꿔 입었다. 온군회 덕분에 김춘추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백제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키고 낙동강의 교두보인 대야성을 공격했다.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꿈꾼 것은 바로 6년 전 대야성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야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품석이었다. 만일 대야성이 무너지면 낙동강 서쪽 경상도 지역이 백제 땅이 되고 수도 방어선도 경주 지척인 암양, 지금의 경산으로 물러나게 된다. 대야성주 품석은 백제의 공격에 싸우지 않고 항복했고 결국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한다. 사위의 항복은 김춘추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대야성을 함락당하고 40여 성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김품석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태, 그것이 자기의 장인이었던 김춘추로 하여금 굉장히 정치적 위상을 굉장히 불리하게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고심하고 잃어버렸던 것도 찾아내야 되고 또 김품석이 보여줬던 행태를 만회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김춘추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가져다 줬던 게 대야성 함락이다. 딸의 죽음과 사위의 비겁한 행위는 나에게 깊은 한을 남겼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정면 승부를 택했다. 처남 김유신과 비로소 맹세하고 고구려의 연계 소문을 만나기로 했다. 공이 만약 고구려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궁전을 짓밟을 것이오. 60일이면 돌아올 것인데 만일 이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볼 기약이 없을 것이오. 당시 고구려는 연계 소문이 대당 유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 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살벌한 시기였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대가 없이 백제를 칠 군사를 빌려달라는 김춘추와 신라가 빼앗아간 중령 이북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빌려주겠다는 연계 소문.
협상은 실패했지만 김춘추로선 정치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신라 사람들은 이미 선덕여왕 말년쯤 되면은 김춘추가 언젠간 왕위에 오를 거다 하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적국에 가갖고 정말 백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청병을 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김춘추의 리더십이랄까, 이거는 신라 사람들한테 아마 아주 크게 각인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을 준 거죠. 왕에 올랐을 때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웅이다 하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원이 있는 고야산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 위의 불교 도시다. 약 117개의 사원이 모여있는 일본 3대 영지 중 한 곳이다. 그중 이곳 정지원에는 귀중한 고대 유물들이 보관돼 있다. 그중 국보만 21점에 이른다. 문관사림도 국보 중에 하나다. 문관사림은 656년 당나라의 허경종이 역대 중국의 시, 문장, 비문 등을 1000권의 책으로 정리한 방대한 역사서로 정작 중국에는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희귀본이다. 그런데 이곳에 당나라와 신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실려있다. 645년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보낸 외교 문서다. 결국 신라는 3만의 군대를 파병한다. 당시 신라의 재정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신라는 백제보다 먼저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침략이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백제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신라만의 국력으로는 부족했고, 당의 군사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태종은 관심이 없고, 그러니 일단 당태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 당태종이 우리 신라의 요청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파악됩니다. 그러나 당군은 안시성에서 대패하여 철수한다. 그 사이 신라는 백제에게 서쪽 7개 성을 빼앗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아마도 그 병력을 파견하자, 파견하지 말자, 이런 쪽부터 파견하면 얼마를 파견하자 말자라고 하는 그런 걸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뒷날 그 전후의 사정으로 봐가지고 김춘추와 김유신 일파, 소위 그 왕당파 쪽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파병을 하자라고 하는 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병을 많이 하자 또는 파병을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쪽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왔고, 또 고구려로부터 위협만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리해지게 된 거죠. 646년 일본. 갑자기 김춘추가 일본에 등장한다. 당시 일본은 중대형 왕자가 120년간 정권을 장악해온 백제계 소아시 세력을 제거하고 타이카 개신 정권을 수립한 때였다. 외국은 백제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는 오히려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항상 이 신라는 외에게 외교적으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신라의 김춘추가 외에 들어간 것은 먼저 외의 요청에 따른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게 된 것이죠. 신라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들어갔을 때 아마 외국에 요청했던 최대의 목적은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 파견이었을 것입니다. 백제와 일본 사이의 틈이 벌어지자 재빨리 그 공백을 김춘추가 포착해냈다. 군대를 빌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김춘추로서는 한반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니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런데 비담인에 건 반란의 명분은 여주불능설리. 여자가 왕이 되니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고구려 파병 실패와 황룡사 구충탑의 무리한 건축으로 신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이것이 여왕의 통치력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된 것이다. 명활 산성에 진을 친 반란군은 기세등등했다. 유성이 정부군의 진영에 떨어지는 등 비담의 난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자 김유신이 기지를 발휘해 불붙인 허수아비를 연해 실어보내고 결국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 와중에 선덕여왕이 사망하고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 진덕이 왕위에 오른다.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 진덕여왕이 왕을 할 때 김춘추는 사실 뭐 부왕, 일종의 태자처럼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정권을 사실상은 이제 장악하고, 더군다나 그때 이제 그 군사적인 그 군권은 김유신이 거의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실은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648년 신라 내부를 정비하고 실권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후 김춘추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나는 각국을 돌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태종을 직접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당태종은 신라와 백제를 똑같이 주변 속국으로만 대하고 심지어 여왕의 실정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조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욕을 견뎌내야 했다. 나는 신라가 필요한 것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다. 학문과 시를 나누며 당태종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다. 김춘추는 유교 경전 강론과 석전 대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물러서고 나아갈 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김춘추.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당태종이었다. 김춘추는 당태종을 문화를 통해서 감동을 시킵니다. 자기가 당태종을 만난 이유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군대를 보내달라고 간 건데 그 얘기는 다 접어두고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은 석전, 공제에 대한 제사를 구경하고 싶다. 국학에 가서 유교경전을 강론하는 걸 청안하고 싶다.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당태종한테. 가서 석전 구경하고 국학 유교경전 강론하는 거 다 보고 와요. 그랬더니 당태종이 먼저 묻는 거예요. 너 사실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론 백제를 견제해야 할 우리에게는 당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나라도 고구려를 혼자 힘으로는 공략할 수 없고 신라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일본을 거치며 파악한 정세 분석은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당태종과 나는 나당 동맹에 합의했다. 어떠냐? 현실적으로 조금 그 열세에 몰렸지만은 김춘추는 그 열세인 그 현실을 되돌려서 당나라의 그 어떤 그 욕망이나 소망을 정확히 읽어내고요. 당태종이 무엇을 원하는 걸 욕망을 읽어내고 거기에 가서 그들과 적절한 합의를 해서 자기의 국익도, 그러니까 자기 국가도 지켜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백제를 다 차지하고 또 고구려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외교적 능력과 비전을 가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당에 다녀온 지 5년 후인 654년 마침내 김춘추는 왕위에 올랐다. 할아버지 진지왕이 왕위에서 쫓겨난 지 76년 만의 일이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삼국을 오가면서 그가 꿈꾸었던 건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엎고 판을 새로 짜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이다. 여주 불능 선리. 여자가 왕이 되면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 선덕과 진덕여왕 통치 22년 동안 신라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고통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김춘추는 신라의 외교와 다음 세대 신라에 나아갈 바를 준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개혁을 단행해 흔들렸던 신라의 내부를 정비합니다. 마침내 660년 7월 13만의 당나라군과 5만의 신라군으로 구성된 나당연합군이 김춘추의 필생의 숙적이었던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 김춘추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뜻은 아들인 문무왕에게 전해져서 668년 고구려를 정복하고 마침내 삼국 통일을 이룩합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영웅. 그러나 오늘날 김춘추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해마다 추석 이틀 전 경주 무열왕릉에 선 추향대제가 열린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위협을 기리는 제사다. 그런데 태종 무열왕릉 옆엔 오랜 비각이 한 채 서 있다. 태종 무열왕릉비다. 비석은 사라졌지만 화려한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여의주를 든 두 마리 용으로 장식된 머릿돌이 김춘추의 위협을 말해주고 있다. 태종 무열대왕 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태종이라는 묘호다. 태종은 왕조 시대의 업적이나 덕행이 뛰어나 창업 군주 태조에 버금갈 만한 임금에게 올리는 시호다. 당나라는 주변국인 신라가 태종이라는 묘호를 쓰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러나 신라 역시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은 당이고 신라는 신라라는 자주의식을 지킨 것이다.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최초로 사용된 묘호입니다. 원래는 천자의 령을 천자의 종묘, 곧 태묘에 안치시킬 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라가 천자만이 하던 천자만을 위한 의식을 과감히 행동화함으로써 향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 질서를 표방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여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었던 광대한 만주 지역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과연 그는 영토를 한반도 남쪽으로 좁힌 장본인일까? 연천 대전리 산성은 나당 전쟁의 격전지다. 675년 신라는 이곳에서 당나라와 한반도의 운명을 건 격전을 치룬다.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후 당은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라에게 당과의 연합은 일시적 제휴에 불과했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기 위해 10년에 걸친 대당 전면전을 벌인다. 마침내 이곳에서 20만 당군을 대파하고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곧이어 만주에서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당나라를 몰아내고 발해를 세워 옛 고구려 땅을 모두 차지했다. 당나라는 막대한 군사력과 전비를 쏟아부으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만 보면 당나라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신라가 이전보다 3배나 확장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만주 지역에서도 불과 30년 뒤에 발해가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모두 발해의 영토로 흡수됩니다. 결국 당나라는 모든 재정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실리 없는 전쟁에 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춘추의 필요에 따라 당이 오히려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격동의 시기에 태어난 비운의 왕손 김춘추. 그러나 그는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삼국을 통일했다. 당나라는 그에게 일시적 제휴 대상일 뿐이었다. 신라를 창건하고 중흥을 이루신 서러운 대리시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 기원되리니 사만일통의 위대한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당시 뭐 동족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서로 죽고 죽이는,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양쪽의 침략을 받아갖고 정말 그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한국인의 탄생도 삼국 통일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주도했던 삼국 통일은 한국인의 탄생을 이끈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내 백성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었다. 약소국에게 협상해야 할 강대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최악의 외교 조건이었다. 4대 강대국과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여건은 당나라에게만 매달려야 했던 신라에 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